하는 게 아니니 브레이저를 한쪽으로 밀면서 그 패치를 붙여가지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쓰세요. 옷을 절대로 벗기지 마세요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일반인 대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반인 심폐소생술에서 자동 제세동기를 사용할 때는 법적인 소송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물론 그것도 사실은 현재는 갑론을박 얘기가 많이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한테 심폐소생술을 하는데 뭐 프라이버시를 따져야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보통 부국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의료진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이나스탈 카디악 어레스트는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 안에서 우리가 전문소생술 하잖아요.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옷을 벗긴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병원 밖에서는 그런 프라이버시의 문제가 될 수가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저는 반대합니다. 사람 생명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반대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공고안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걸 지키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본소생술하면서 얘기를 한다는 걸 생각하실 때 한번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근데 어쨌든 심장 치료기를 사용할 때 우리가 무치에서 나오는 방향은 모두 바뀌게 돼 있어요. 무치 방향은 모두 다 바뀌게 돼 있고 벗긴 상태에서 진행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수동 심장 치료기는요 이렇게 심전도 패치를 부착하고요. 온 한 다음에 심전도 패치를 부착하고 에너지 양을 선택해서 할 수 있다. 자동 제세동기는 에너지 양이 없어요. 자동 제세동기는 에너지 양을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하는 사람이 결정할 수 없지만 수동 제세동기는 내가 다 설정해야 돼요. 그래서 120에서 200줄 사이의 양을 선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패들에 젤을 반드시 발라야만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제세동기 사용법도 여러분들 실습 돌면서 응급의학과 때 실습할 때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될 겁니다. 위치는 오른쪽 빗장뼈 아래, 여기 빗장뼈 아래쪽이고요. 이 스터넘의 라이트 여기에다가 위치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 환자의 왼쪽에 있는 에이펙스 헤드는 심장의 에이펙스에 되는 거거든요. 우리 심장에 보면 심장의 앞쪽에는 우심실이 있고, 그다음에 뒤쪽에는 좌심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게 우심실이 오른쪽에 있는 게 아니죠. 심장 해부학적 구조상 앞쪽에는 우심실이 있고 뒤쪽에는 좌심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좌심실 에이펙스 쪽에 우리가 제세동을 하려면은 어디에다 제세동을 해야 돼요? 옆구리 뒤쪽. 네. 다시 얘기하면 팔이 붙어 있으면 제세동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러니까 팔을 제치고 옆구리 뒤쪽에다가. 그래서 미드악실러리 라인에서 안티리어 악실러리 라인 사이에다가 제세동을 해야지 우리가 제세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TV나 드라마 보게 되면은 제세동하는 것을 굉장히 극적으로 표현해가지고 앞쪽에서 이렇게 제세동하는 드라마나 영화가 많이 나오거든요. 완전 잘못된 거죠. 한쪽은 스터넘의 라이트 모드니까 앞쪽에서 하더라도 에이펙스 할 때는 어때요? 옆에다가 해요. 양쪽 옆에다 대고 힘을 10kg의 힘을 줘서 제세동을 해야 된다. 그럼 왜 10kg의 힘을 주냐? 아까 심장에 직접 제세동하는 거 여러분 봤어요. VC 때. 그때 몇 줄 줄 것 같아요? 5줄, 10줄 줄. 그러면 왜 우리가 바깥에 피부 쪽에다가 할 때는 왜 120에서 200줄을 줄까요? 네, 전기가 몸이나 아니면은 그 아디포스 티슈 쪽으로 다 날아가잖아요. 거기가 전기를 흡수하니까. 그래 그만큼의 힘을 그 에너지를 줘야만이 심장까지 도달하는 에너지 양이 한 5에서 10줄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까지 도착하려면 힘을 꽉 줘가지고 세게 줘야 돼요. 그래서 11kg 정도의 힘으로 체중을 실어가지고 샥을 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샥 준 다음에 리듬 확인 안 하고 바로 가슴 압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코로나리 퍼퓨전 프레셔를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샥 줬는데 RBC 된 것 같아. 그러면 가슴 압박 안 해도 될까요? 어때요? 해야 됩니다. 2분 동안. 왜냐하면은 샥 주고 ROSC 돼도 충분한 코로나리 퍼퓨전 프레셔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 그 가슴 압박을 하지 않으면 다시 심정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ROSC 돼도 충분한 에너지량을 주기 위해서는
샵 축으로 이동하기는 하지 않고 2분 동안 가슴 압박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에너지량은 아까 말했지만 바이페이직 120에서 200줄, 모노페이직 360줄인데 모노페이직 쓰는 병원이 없어요. 다 바이페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0에서 200줄 주시면 되고요. 패드의 위치는 이렇게 됩니다. 여기 정확하게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테스트해봤어요. 이게 영화나 드라마에서 왜 저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할까를 갖다가 미국 드라마에서 하루 이상하게 나오잖아요. 의사들이 자문을 해주는데 왜 저렇게 할까 싶어가지고 2001년도에 미국의 모 병원에서 왜 우리 병원에서 왜 이렇게 하지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는 잘하고 있나 싶어서 봤더니 대부분의 의료진이 여기에다 재세동하고 있는 거예요. 스턴함 보드는 정확한 위치에 하고 있는데 에이펙스 보드는 다 여기다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이거 처음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논문의 발표가 실릴 정도야. 얼마나 의료진들이 잘못 재세동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가 생겨난 거예요. 재세동을 해도. 네.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도 해봤어. 우리나라도 해봤더니 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강조하게.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옆에서 하면은 레프트 벤트리클 쪽으로 해가지고 재세동이 들어가지만 실제로 위로 하게 되면은 라이트 벤트리클 쪽이라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영화처럼 재세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여기에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지만 재세동하면은 그러죠. 샥 그러면서 손을 탁 이렇게 하잖아요. 네? 샥 그러면서 딱 떼요 손을. 근데 떼는 거를 어떻게 하냐면 또 뗀다고 그러면은 좀 약간 표현이 그런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샥 그러잖아요. 그럼 환자가 전기에 감전됐으니까 근육이 수축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와요 가슴이. 그러니까 손이 올라와 패드이. 근데 실제로는 안 그렇거든요. 움찔해요 그냥 움찔. 가슴이 올라오는 게. 근데 좀 극적으로 보이려고 아마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은요 전기가 심장까지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몸이 움찔하더라도 나는 손을 더 꽉 눌러가지고 환자가 움찔하더라도 심장에 가깝게 에너지가 들어가서 눌러줘야 돼요. 그러니까 드라마는 완전 잘못된 거지. 근데 요거 바뀐 게 스르생에서 제대로 한 거예요.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처음으로 그게 없어요. 가슴이 올라오고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의학 드라마나 이런 걸 보실 때 전문 소생술 영역이 나오면 실제로 이런 내용들을 보시고 아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드라마니까 사실이 아니라 드라마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절대로 손을 이렇게 떼지 마세요. 예전에 한번 모 전문의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제가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뒤통수를 때린 적이 있어요. 미쳤냐고. 근데 진짜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했냐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선생님은? 그랬더니 저는 이렇게 배워서 국시 맞잖아요. 그러니까 다행히 오스키 항목에 CPR이 안 걸려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이게 원래 오스키 항목이 예전에 선생님 볼 때는 12개 항목 중에서 3개인가 봤었거든요. CPX 항목이 6개, 6개가 있었고 이제는 3개를 해서 그 중에 하나만 오스키를 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 좋으면 여러분들이 CPR 안 걸릴 수 있는 거죠. 거기서 점수 다 까먹고 그렇잖아요. 근데 어쨌든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CPR 하면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전문 소생술 영역에서는 이게 가역적인 CPR이 있어요. 심장 CPR이라는 거는 전문 소생술도 그렇고 기본 소생술도 그렇고 심장을 자발순환 회복시키는 게 제일 첫 번째 목표예요. 그러면 뇌를 보호해서 뇌 쪽에 혈액이 가서 뇌가 죽지 않게 하는 게 첫 번째 목표예요. 그러니까 뇌와 심장을 살리는 게 첫 번째 목표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한 번은 살릴 수는 있어. 근데 문제는 이걸 계속 유지하는 게 문제인데 유지가 되려면 원인 치료를 해줘야 돼요. 원인 치료. 그 원인 치료가 뭐냐? 원인을 치료할 수 있는 게 있고 응급실에서 치료 못하는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근데 치료할 수 있는 원인들은 CPR 하면서 해줘라. 전문소 제출하면서 치료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5H5T라고 얘기해요. 이게 하이포볼레미아, 하이폭시아, 에시도시스, 하이포 또는 하이퍼칼레미아, 하이퍼서미아. 요게 5H고요. 5T는 퍼머널 엠볼리즘, 그다음에 에크토코로너리 신드롬, 그다음에
텐션 유모토락스, 그다음에 약물 중독, 그리고 그다음에 카디악 탐포네이트. 요게 5T입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얘를 보고 이런 게 의심이 되는 환자라면 병역 처치를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줄 것인지를 고민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입적인 원인은 해결을 해줘야겠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럼 소생술은 언제 종료하느냐? 자발순환 회복 때문에 종료할 수 있죠. 네. 자발순환 회복 때문에 당연히 종료해야죠. 그리고 한 30분 10회야 됐는데 아예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사망선언을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의학적으로. 의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 물론 이것 말고도 ETCO2에 관련된 기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건 의학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망을 선언한다는 거는 환자의 보호자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이냐면은 나랑 완전히 이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의 입장은 의학적으로는 이런데 환자의 보호자 입장에서는 내가 의사의 입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사망하셨습니다라고 선언하는 부분과 완전 이별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이런 서드 카디악 어레스트 환자들은 보호자들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이게. 그럼 의학적으로 사망했다고 내가 바로 사망 선언할 수 있을까요? 미국은 해요. 미국은 합니다. 우리나라는 안 돼요. 실제로.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의학 교육을 할 때는 미국 그 학생들에게 이런 거 윤리적인 측면이나 보호자를 고려해야 돼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병원에서 다 그냥 끊어버려요. 딱 이렇게 의학적인 조건이 이거 외에도 의학적인 조건이 있거든요. 이렇게 맞으면 끊어버려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사망 선언을 할 때에는 중간중간에 보호자나 환자 보호자나 아니면 뭐 주변의 지인들하고의 라포를 생각하면서 사망 선언해야 되는 시기를 따져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다라는 거를 꼭 기억하시고 이건 상대적인 조건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들 입장에서는 못 살리겠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겠죠. 그렇긴 하지만 환자 보호자 입장에서 생각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발순환이 회복되고 나면 뭐냐? 심정지를 통합치료를 해야 돼요. 그 심정지를 통합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돼요. 이거는 쉬지 않고 제가 쭉 강의할게요. 여기는 약간 좀 전문적인 영역도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필요한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나머지는 그냥 쭉 듣고요. 앞에 BLS, ACLS는 전체를 다 이해해야 되겠지만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제가 중요하다는 것 위주로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전문적인 영역이라서 제가 소개는 시켜드리지만 그리고 화장실은 편하게 다녀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고혈압이 있는 43세 남자가 내원 15분 전에 갑자기 흉통을 호소해서 의식 소치를 발견해서 응급실에 입원했어요. 의식은 없었고 호흡 맥박 없었어요. SpO2는 60이에요. 심장 뛰죠. 심폐하라겠죠, 그렇죠? 맞나요? 심폐하라겠죠. 두 번째 케이스 한번 볼게요. 특이병력 없던 53세 여자가 내원 10분 전에 갑자기 발생한 의식 소치를 주스로 119에 신고됐어요. 구급대원 도착 당시 심실 세동이 있어서 CPR AED 시행 후에 자발순환 해석됐어요. Return of Spontaneous Circulation, ROSC라고 합니다. 자발순환 회복돼서 응급실 내원했어요. 의식은 없었고 혈압 90에 35, 맥박수 105, 호흡수 20회, SpO2는 98%. 아까 앞에는 심장이 안 돌아왔기 때문에 심전증이 걸렸어요. 자, 얘는 심장이 돌아온 상태로 왔어요. 심정지였지만 심장이 돌아온 상태로 왔어요. 그럼 이 두 환자에게 내가 해줘야 될 처치가 다르겠죠. 앞에는 전문소생술 영역에 맞게 전문소생술을 시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케이스는 소생후 치료에 맞는 치료를 해야 돼요. 얘가. 근데 이게 조금 달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의학을 배우면서 뭐 여러 가지 많은 과들을 배웠지만은 기준점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세츄레이션은 100% 돼야 될 거고, 혈압은 120에 80이 돼야 될 거고, 체온은 36에서 37도가 돼야 될 거고, 그렇지 않나요?
왠지 그렇죠. 그래서 내가 주는 약도 거기에 맞춰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심정지 치료는 좀 다르다. 실제로 이 심정지 치료에 대한 세포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잠깐 우리나라에서 이건 우리나라 가이드예요. 그러니까 5년마다 전 세계적으로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이 제가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이 바뀌는데 5년마다 바뀌는데 그것을 각 나라에 맞게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을 다시 발표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대한심폐소생술회에서 우리나라에 맞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하세요라고 가이드라인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나 아니면 일코나 아니면 유럽 ERC나 뭐 이런 데서 얘기하는 거하고는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이건 대한심폐소생협회에서 나온 통합치료 가이드라인입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환자가 오게 되면 자발순환 회복이 되고 나면 A, B, C를 해줘라. 그래서 A는 이걸 맞추고 B는 이걸 맞추고 C는 이걸 맞춰라. 뭐 A, B, C는 기본적인 거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심전도를 찍어라. 그래서 ST 엘리베이션이 있으면 관상동맥 조임술을 해라. ST 엘리베이션이 있으면 그리고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런데 말을 해. 그러면 괜찮아요. 구두 지시에 반응해. 오른팔 들어보세요. 그러면 오른팔 들고 왼팔 들어보세요. 그러면 왼팔 들고 괜찮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환자분 그런데 환자분 이래요. 명확하지가 않아 의식이. 그럼 뭘 해줘라? 목표층 유지치료를 해줘라. 이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근데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 기준점들이 우리나라 가이드라인에서는 조금 더 명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가이드라인에서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심정지가 된 환자에게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세포 손상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심정지 돼서 순환이 없게 되면 세포는 이스케미아가 진행이 됩니다. 맞나요? 네, 이스케미아가 진행이 됩니다. 그럼 이스케미아가 진행이 되면서 당연히 ROS라든지 인플라메이터리 캐스케이드라든지 마이토콘드리얼 인저리라든지 이런 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웠던 여러 가지 뭐 분자세포학도 있을 거고 분자생물학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생리학, 생화학, 여기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잖아요. 그동안 많이 배우셨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이러한 여러 가지 인플라메이터리 캐스케이드라든지 아니면 ROS라든지 마이토콘드리얼 디스펑션 같은 것들이 막 생기는데 문제는 얘가 서큘레이션이 다시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퍼퓨전이 다시 되는 거잖아요. 퍼퓨전이 됐으니까는 더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다시피 아까 분자생물학이나 아니면 생리학, 생화학에서 배우셨다시피 리퍼퓨전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리퍼퓨전이 일어나거든요. 옥시젠이 갑자기 많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 페록시데이드에 있어서 옥시젠 페록시데이드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당연히 서저스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리퍼퓨전이 돼도 똑같은 반응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심정지환이 그래서 실제로 이런 어떤 인플라메이터리 인저리가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반응에 대해서는 체온 조절을 통해서 이런 인플라메이터리 어떤 프로세스 자체를 아예 막을 수는 없고 약간 막아두는 정도의 어떤 치료를 해야 된다는 실제로 심정지환이 그렇다 보니 이런 리퍼퓨전 인저리에 대해서 체온도 조절해줘야 되고 산소 양도 조절해줘야 되고 혈압도 조절해줘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94에서 98% 산소 포화도를 유지하라고 되어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2025년도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이게 우리나라 가이드라인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수정을 안 했습니다. 나중에 뒤에는 강의록에 수정해놨거든요. 90에서 98% 유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가 아닙니다. 왜 100%가 아니냐? 아까 말했다시피 산소 유릭이죠. 옥시젠 프리다리칼. 옥시젠 프리다리칼을 실제로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들을 갖다가 없애야 되기 때문에 100% 산소를 줘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순환 유지도요. 우리가 여기서 나오겠지만은 그 놀핀이나 도파민, 에피네프린 이런 약제를 쓸 수 있지만 이런 것들도 혈압을 갖다가 제한해 놓고 있어요. 실제로. 나중에 뒤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관상동맥 증후군 중재는 아까도 말했지만은 SK 엘리베이션이 있으면은 이건 무조건 해라. CAG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SK 엘리베이션이 없다. 그런데 강하게 이 사람이 에큐트 코로너리 신드롬이 의심된다. 그러면 하는 걸 권장한다. 이 정도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체온 유지도요. 이게 이제 최소 36시간을 유지하게 돼 있고요. 예전에는 24시간이었거든요. 2026 가이드라인은. 근데 이거를 36시간으로 바뀌었어요. 36시간 유지하게 돼 있고 체온 자체도 32에서 37.5도까지. 예전에는 32에서 36도까지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좀 바뀌었어요. 37.5도까지. 그러니까 열만 안 나면 되게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장비를 써서 체온 유지를 하라라고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환자가 오게 되면 32도까지 만약에 떨어뜨린다고 하면은 급속하게 확 떨어뜨려요. 자발순환 회복된 사람. 그래서 한 32에서 37.5도까지 체온을 떨어뜨린 다음에 적어도 여기는 24시간이라고 되어 있지만 36시간 유지합니다. 36시간 유지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천천히 올려서 그 다음에 37.5도 유지하는데 이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 36시간 최소. 그래서 이제 여기 24시간을 36시간으로 해도 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포함시켜서 36시간으로 해도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36시간은 체온이 열이 나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게 목표 체온 수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후평가는 언제 하느냐? 이 예후평가는 한 가지 검사만으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심정지라는 거는 몸 전체의 시스테믹한 어떤 인프라메이터리 체인지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의한 세데스 이런 거기 때문에 한 가지의 검사만으로는 이 환자가 깨어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실제로 시간대별로 측정해야 되는 검사가 있어요. CT는 24시간 이내에 시행하면 되고요. 해물리지 감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MRI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이후 EEG도 SSEP, EEG, NSE 뭐 이런 것들 다 24시간 이후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24시간은 좀 정확하지는 않고요. 최소 48시간 이후에는 검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24시간에서 72시간 사이에 보통 검사하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그 외에 하는 여러 가지 검사들은 그 나머지 72시간 뒤에 어떤 다른 예후 평가를 위해서 검사를 해볼 수 있겠다, 심리학적인 검사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검사까지 끝나는 시간이 목표 체온 유지 치료를 하고 나서는 72시간 뒤에 하고 심정지 된 시간으로 따지면 5일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니까는 최종적으로 이 사람이 예후 평가를 하는 건 5일이 지나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어떤 검사하는 시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4시간 이후에 검사를 하겠지만 24시간 이내에 검사하는 건 머리 CT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최소 72시간까지 시간이 걸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장기기증인데요, 사실 어렵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클래스 1, 다시 얘기하면 무조건 꼭 시행하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여기 법에 근거해서 심정지로 인해서 소생술 시행 이후에 내사로 진단된 성인 환자는 장기기증을 보여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면 장기기증 의사가 있는지를 환자 보호자한테 물어봐야 돼요. 이걸 굉장히 존중하고 사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심정지돼서 사망했습니다라는 말도 하기 어려운데 장기기증 하세요라는 얘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법에는 의료법에도 권장하게 돼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사실은 의사들이 이것을 얼버무리는 경우가 많아요. 현장에서. 그렇긴 하지만 권장해야 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 사실은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장기이식위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제가 환자 보호자에게 이런 걸 공고도 많이 했고
그렇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의사가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라고 해서 의사를 강제하는 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강제하는 법이 있잖아요. 해외는 어떠냐면 해외는 좀 달라요. 특히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나는 장기 이식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서약을 한 사람이 아니면 100%다 장기 이식. 이해되세요? 제 말이? 그러니까 내가 심정지대에서 왔어. 근데 이 사람의 서류를 뒤져봐도 장기 이식 안 하겠다는 말이 없어. 그럼 이 사람은 뭘 해야 돼요? 장기 이식 한다. 이해되시죠? 그렇다 보니 보통 우리가 지금 장기 이식 하려면은 뭐 몇 년씩 대기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몇 개월씩 대기해야 되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면 중국 가가지고 장기 이식 받고 이러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면 실제로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해외 유수에 가는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게 되면 법이 바뀌어야지 적용을 할 수 있는 개념이기는 한데 어쨌든 이렇게 돼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심정지우 재활 치료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그 예후 평가할 때 신경학적 예후 평가를 본다고 얘기했잖아요. 거기에서 보는 게 이제 대뇌 수행 촉도인데 CPC 점수라고 합니다. 세레브럴 퍼포먼스 카테고리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CPC 점수가 실제적으로 신경기 되기 전과 신경기 된 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대뇌 수행 촉도입니다. 장애 촉도가 아니라 대뇌 수행 촉도예요. 내가 이렇게 생활하고 이렇게 하는 건 CPC 1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 이게 어떻게 나눠지느냐? CPC 1 같은 경우는 그냥 정상 상태예요. 내가 이렇게 활동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경우고요.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 CPC 2부터 약간의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일상생활하고 직장 다니는 건 문제가 없는 게 CPC 2고요. CPC 3은 장애가 있어서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고 4는 도움이 없으면 생활할 수 없는 거고 5는 매사예요. 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요걸 다른 방식으로 CPC로 보는 나라도 있고 MRS라고 해서 Modified Ranking Score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로 보는 나라도 있어요. 근데 거의 유사합니다. 실질적으로. 유사해서 이게 이제 각각의 카테고리에 따라서 약간은 좀 다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적어도 CPC는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알아두셔야 되고 왜 알아두셔야 되냐면 예를 들면은 내가 CPC 3의 환자였어요. 근데 제가 심정지가 돼서 병원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내가 CPR을 해서 내가 제일 좋은 결과가 몇 점이죠? 옛날로 돌아가는 거잖아. 3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1점으로 못 돌아가요. 나는 CPC 3점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CPR에서 제일 좋은 결과는 CPC 3으로 갑니다.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CPC 3 같은 경우에 장애가 있는 거잖아요. 심각한 장애가 있어서 도움이 있어야 되는데 직장도 없고 도움이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그럼 내가 이게 CPR 해가지고 CPC 1이 안 됐다고 뭐가 문제 소송을 걸거나 이럴 수 있을까요? 없다는 얘기예요. 내 목표가 살리는 목표가 CPC 3이에요. 그러니까 의사 입장에서 내가 요양병원에서 가만히 누워있는 CPC 4점의 환자예요. 주변 상황도 인식을 못하고 해요. 그럼 내가 이 사람을 CPR 했을 때 살아나는 거는 몇 점으로 살아나요? CPC 4점이에요. 그러면 그 CPC 4점의 환자를 CPR 하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학적으로. 그 요양병원에서 여기 근처에 요양병원 진짜 많거든요. 그 요양병원에서 어레스트 나면 우리 병원 다 옵니다. 그 요양병원에 어레스트 나서 오게 되면 이 사람들은 CPR을 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해야 돼요. 연결해서. 그 다음에 보호자하고 상의해서 요청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살려봐야 CPC 4점이에요. 그럼 CPR을 해야 되는 문제가 벌어지죠. 이게 윤리적인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굉장히 의료윤리에서 문제가 되고 실제로 지금 현재 응급실 뺑뺑이라고 해서 저는 응급학과 의사지만 응급실 뺑뺑이라고 해서 문제가 많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병원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응급실 뺑뺑이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응급학과 시스템이에요. 우리 병원 응급학과는 전국의 응급학과로 따져서 전국에서 5위 안에 드는 시스템을 갖춘 병원이에요. 그만큼 진료 수준도 높고 굉장히 높아요. 이제 서울병원. 왜냐? 저희는 혼자 안 보거든요. 교수님들 3명
그러니까 CPR을 하더라도 다른 중증 환자가 와도 봐줄 수 있는 역량이 되는 병원이라서 응급실 팽팽이가 없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데 만약에 한 명, 두 명의 어떤 응급의학과 선생님이 있어, 전문의가. 근데 거기에서 CPR을 하고 있어. 그럼 다른 사람 봐줄 수 있어요? 못 받아요. CPR에 집중해야 되는 거. 전문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고민을 하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요양원에서 CPC 4점에 환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레스트 나서 우리 병원으로 와. 오고 있어. 예를 들면. 근데 20대의 CPC 1점의 환자가 사고로 당해가지고 중증 외상이야. 오고 있어. 누구를 받을까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 되겠죠, 당연히. 허나 만약에 요양병원에 CPC 4점이 오면은 먼저 도착했다면 그 사람 CPR하고 있기 때문에 중증 외상 환자 CPC 1점이었던 환자는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현행법상. 그런데 내가 만약에 CPC 1에 대해 그 교통사고 환자, 외상 중증 외상 환자를 그러면 내가 그 사람도 받았어. 근데 잘못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소송 걸려. 네. 그러니까 안 받는 거예요. 우리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는 이런 것들에 대한 명시적인 것들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CPC 점수, 그 다음에 그 모디파이드 랭킹 스코어라든지 이런 것, 스케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나중에 여기에 대한 얘기들은 의료 윤리 때, 윤리 수업 때 아마 여러분들이 또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했나요? 고목표 교수님 하시는? 아직 안 했죠? 했나요? 수업이 몇 개 있어서. 자, 그래서 CPC 점수를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1은요, 완전 회복되고 직업도 있는 사람을 1이라고 얘기하고요. 2는 약간의 장애가 있는 거예요. 일상생활하고 독립적으로는 되지만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3하고 4는요, 3은 중증장애가 있는 거고 4는 식물인간 상태고요. 5는 뇌사입니다. 뇌사는 사실 5점은 이거는 병원 밖에서 있는 경우가 없죠. 이미 이제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병원 안에서만 판단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 선언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심정지 환자들이 재활 치료를 받고 퇴원할 때 고려해야 될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재활 평가를 해야 되고요. 생리학적, 신경학적, 심폐 또는 인지장애에 대한 모든 검사가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심정지 환자에게는 다중 방식의 어떤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접근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평가 방식이 돼야 된다. 특히 정신 건강의학적인 어떤 우울이나 불안, 스트레스 장애 뭐 이런 것들도 다 같이 평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 전문적인 퇴원 교육사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게 완벽하게 100% 되지는 않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 알고리즘이 아까 보셨던 단순화된 그림에서 이런 식으로 세분화된 내용으로도 이렇게 반영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한 번쯤 꼭 읽어봐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아까 나쁜 예 봤잖아. 나쁜 예 봤는데 나쁜 예만 보면 그게 전부라고 그 생각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갈 거니까 좋은 예로 그걸 좀 덮어줘야지 될 것 같아요. 참고로 등장인물은 다 똑같습니다. 약간 낯설 수 있습니다. 낯설 수도 있지만 감안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김민수님 몸 좀 어떠세요? 김민수님, 김민수님, 김민수님 정신 좀 차려보세요. 자, 호흡맥과 동시에 확인하죠. 호흡맥과 동시에 확인하고. 여기 비서실이요. 심정지 환자 있어요. 근데 그 아까 제가 BNS 할 때 뭐라고 얘기했죠? 의식 확인하고 바로 도움 요청하라고 했죠.
요청한 다음에 호흡 맥박 확인했죠. 맞나요? 네, 요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요거 말고도 잘못된 게 몇 개가 있거든요. 잘못된 게 있는데 요거는 말씀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요게 정답은 아니에요. 지금 적힌 게 정답은 아니라서 잠깐 끊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식 확인하고 도움 요청하고 호흡 맥박 확인하고. 여기 비료실이요. 심정지 환자 있어요. 네, 환자 심정지 상태고요. 코드볼로 방송해 주시고 제세동기 갖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상황이죠? 네, 방금 회수조전 중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리딩하겠습니다. 네, 그 선생님이 가슴 압박 교대해 주시고요. 그 백벨브 마스크 30대 2로 환기시켜 주세요. 그리고 에피네프린 주사 그 3분 단위로 1mg 주사 놓지 마시고 그 2분마다 시간 체크 확실히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백보도 주십시오. 로그로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넷. 실제로 교실에서 저는 손이 자세가 안 돼서 모니터는요? 네, 리듬 한번 볼게요. 힘쓰는 세동입니다. 되고 싶은 거 차지하고 제세동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신세동 제세동 하기 전에 가슴 아파. 네, 제세동 시행하겠습니다. 모두 물러나 주세요. 한동 타임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샵 줍니다. 그리고 바로 가슴 아파. 그렇죠. 네. 바로 가슴 아파. 30대 20대라도 이게 어떤 상황이죠? 1분 전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서 현재 CPR 진행 중입니다. VPB로 그 제세동 한 번 시행했고 인투베이션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환자는 그 COPD 어그라베이션으로 입원했는데 올드 MI, 그 당뇨 과거력이 있습니다. 아직 심정지 원인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CPR 리딩 하시죠. 네. 2분 지났습니다. 첫 번째 에피네프린 1mg 투여합니다. 가슴 압박 중단해 주시고요. 리듬 좀 볼게요. 리듬 확인하고 나면 교대 좀 해주세요. 이동 확인하죠. 교대합니다. 맥박 확인하겠습니다. QRS 보이니까 맥박 확인하죠. 맥박 없습니다. PA입니다. 압박 계속 해주세요. 다시 합니다. 벤틸레이션에 문제 없어요? 공기의 저항이 좋습니다. 다시 좀 잡아주시겠어요? 30대 20대라면 여기 인터뷰 합시다라고 정하는데요. 아무래도 인투베이션을 시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세가 안 나오니까 LMA로 갑시다. LMA는 너무 강의 안 했지만 성공의 기준이고요. 인투베이션보다는 더 심해서 많이 썼습니다. 다른 조건에 공기 좀 해주시고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어갔는지 천천히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자, 이제 전무기독이 들어갔으니까 가슴하고 멈추지 않고 너무 벤틸레이션 자주 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요. 6에서 8초 사이 한 번씩 될 수 있도록 유념해주세요. 6에서 8초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 에피네프린 투여할까요? 예전에 6에서 8초 아니요. 두 번째는 바소프레신 40ml로 대체합니다. 네. 여기서 압박을 여기서 바소프레신 쓴다고 했는데 바소프레신은 이제 안 쓰는 약이라서 잘못된 거라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2분 지났습니다. 첫 번째 에피네프린 40ml로 대체합니다. 네. 그 압박은 깊고 강하고 빠르게 해주세요. 바소프레신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리듬 확인할게요. 위티죠. 맥박 측정해야겠죠. 심실 빅맥으로 보이는데 그 맥박 확인하겠습니다. 맥박 없습니다. 문해성 심실 빅맥입니다.
그 150줄로 제세동 시행하시고 그 두 분은 교대하세요. 시작. 이세동 되었습니다. 바로 가슴 아파가지고 계속 2분마다 교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CPR에도 환자가 반응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게 있나요? 아미오다론 투여도 고려해보죠. 그렇죠. 좋은 생각이에요. 제세동에는 아미오다론 300mg에 그 DW 50cc 믹스해가지고 폴루스를 한번 투여해봅시다. 아미오드론 투여했습니다. 2분 지났습니다. 리듬 확인할게요. 지금 맥박 한번 만져주세요. 맥박이 있습니다. 사이너스 타키카디아 같은데 그 혈압 좀 재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아로이스 테스트가 이제 풀발탈하고 여러 가지 다른 이제 검사 시행해야 되겠죠. 180에 110입니다. ROSC 되었습니다. 인투베이션 수행해 주시고 EKG 좀 찍어주세요. 중환자실 어레인지하고 자기는 수면기능 격혈스럽다고 하이퍼사미아 좀 준비해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훈훈하죠. 왜 저렇게 훈훈하게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동영상이 다 맞는 건 아니라서 좀 최근에 이제 동영상들을 업데이트는 하고 있는데 나중에 업데이트되면 여러분들 다시 나중에 보여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이제 강의는 끝났고요. 그 기본적인 그 부분들만 이 소생술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추가되는 내용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의사돼서 나오면 그때 이제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쉬는 시간 없이 두 번째, 세 번째 시간 좀 달려서 좀 일찍 끝내긴 합니다. 질문사항 있으면 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은 다음 주 금요일 날 보잖아요. 네, 제가 오늘 중요하다고 했던 부분에서 나오고 어렵지는 않습니다. 제 파트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